저는 에밀리 하워드, 영국 왕립 해군 소속 전략장교입니다. 10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며 많은 작전과 전략을 연구했지만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은 바로 한국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의 일기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천공항에 내리자 한국의 특유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나토 주간 해군 전략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되어 처음 밟아본 한국 땅이었죠. 저와 함께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의 해군 장교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번 연수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환영합니다. 나토 소속 해군 장교 여러분. 한국 해군 유니폼을 입은 김준호 소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또렷한 영어 발음에 모두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김준호 소령이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쟁 사례 기반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김소령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참가할 세미나의 주제는 이순신과 명량해전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이순신? 그게 누구지? 독일 출신의 한스 장교가 옆자리 동료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아마 한국의 군인인가 보지. 프랑스의 피에르 중위가 어깨를 으쓱했죠. 저도 솔직히 이순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영국 해군사에서는 넬슨 제독이 최고의 해군 영웅으로 추앙받으니까요. 다른 나라의 해군 영웅? 글쎄요, 우리는 그런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첫날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는 갑옷을 입은 동양 장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이순신 장군 1545년부터 1598년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소령이 프로젝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현대 해군 전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세미나가 제 군인으로서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노트북을 펴고 메모를 준비하면서 문득 벽에 걸린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엄격하면서도 지혜로운 눈빛이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눈빛이 이후 제 군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첫 세션이 시작되고 김소령은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조선의 방어 그리고 바다에서 벌어진 전투들.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와 공간이었지만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낯선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호기심이 생겨났어요. 내일은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소령의 말에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초상화 속 장군의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첫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곳에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남아있는 걸까? 내일의 세미나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호 소령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웃음을 지었죠.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해군 사령관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간 세미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해군의 톰슨 대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죠.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격파한 영국의 영웅입니다.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중위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넬슨의 업적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체스터 니미츠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해군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었죠. 미국 해군의 또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김소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대답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당연히 넬슨 제독을 꼽고 싶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전술과 리더십은 오늘날까지도 연구 대상이니까요. 모두가 서양의 해군 영웅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김소령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대답이 끝나자 그가 말했어요. 모두 훌륭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진짜 정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순간 세미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어떤 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김소령은 프로젝터를 켜며 계속 말했습니다.
로버트 발라드 제독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순신의 항로는 수장된 적선의 궤적을 따라가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발라드 제독? 타이타닉을 발견한 그 해양학자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인물이 이순신을 인정했다니 의외였어요. 김소령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의 전적을 가졌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지요. 특히 명량해전에서는 단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12척으로 300척을?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그건 거의 믿기 어려운 수치였으니까요.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에서도 영국 함대 27척이 프랑스 마이너스 스페인 연합함대 33척과 싸웠을 뿐인데 12척 대 300척이라니. 맞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함대 대부분을 잃고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말이죠. 김소령의 말에 세미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까?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라면 세계 해군사에서 더 많이 언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동서양의 역사적 단절, 언어의 장벽, 그리고 서구 중심적 역사 서술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문득 벽에 걸린 이순신의 초상화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 눈빛 12척으로 300척을 상대했다니. 그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 중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소령이 갑자기 저를 지목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전략의 차원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김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전술이나 운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지형 활용, 그리고 압도적인 리더십의 결과였으니까요. 점심시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아침 세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흥미롭다는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묘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넬슨 말고도 또 다른 해군의 신이 있었다니. 정말일까? 그 의문을 안고 다시 세미나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막 이순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선에 서 있었던 거죠. 오후 세션이 시작되자 김준호 소령은 프로젝터에 1592년 동아시아 지도를 띄웠습니다. 임진왜란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육지에서는 거의 방어를 하지 못했지만 바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연이은 승리를 거두며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했죠. 김소령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초기 해전에서 이순신의 승리, 일본의 둘째 침략,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이순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배경까지. 그리고 마침내 명량해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이 복권된 후 그에게 남은 것은 단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300여 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있었죠. 화면에는 명량해협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좁은 해협과 강한 조류의 특성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도를 보자 왜 이순신이 그곳을 선택했는지 약간은 감이 왔습니다. 해군 전략가로서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니까요. 이순신 장군은 이 좁은 해협에서 일본 함대를 상대했습니다. 물살이 센 곳이었죠. 조선 수군은 이 지형에 익숙했지만 일본 수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소령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해전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쉽도록 명량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전쟁 영화려니 했지만 점점 몰입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장면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순신 역을 맡은 배우가 말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영어 자막이 뜨자 세미나실 전체가 숨죽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말 속에 담긴 의지와 책임감이 저를 강하게 울렸던 것 같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독일 장교 한스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의지야. 한스도 The 고개를 Mercury 끄덕였습니다. bands. 그의 눈도 약간 젖어 있었어요. 영화 속에서 12척의 조선 함대가 300여 척의 일본 함대와 맞서 싸우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전투, 조류를 이용한 기막힌 전술, 그리고 승리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세미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김소령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적 재현이지만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12척으로 일본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일본군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본 함대 300여 척 중 31척이 격침되고 많은 배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은 단 2척만 손상을 입었죠.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한 배가 10척 이상의 적함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결과를 낸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영국 출신인 저로서는 트라팔가 해전의 넬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승리였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병력과 장비의 열세를 이렇게까지 뒤집는 전략적 승리라니. 세미나 중간 휴식 시간, 저는 김소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부하들에게 그런 불가능한 전투에 나서도록 설득했을까요? 저라면 300척을 앞에 두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김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전쟁 일기인 난중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는 먼저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썼고 부하들은 그런 글을 따랐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영국 해군에서 배웠던 리더십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세미나실에 돌아와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전사가 아니야. 인간의 의지와 지혜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지.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넬슨과 이순신을 비교하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었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서구의 영웅담과는 달랐습니다. 더 극적이고 더 감동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패배 없는 전적과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설렘과 기대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제 머릿속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김준호 소령이 테이블 위에 여러 모형 배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특이한 형태의 배였는데 거북 모양의 갑옷으로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혁신적인 함선과 전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북선입니다. 그는 거북 모양의 모형 배를 들어올려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배의 윗부분은 쇠못이 박힌 갑판으로 덮여 있었고 머리 부분에는 커다란 용머리가 달려 있었죠.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윗부분이 쇠못이 박힌 판으로 덮여 있어 적이 배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벌이는 것을 막았죠. 또한 앞부분의 용머리에서는 연기와 함께 포를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해군사에서는 1859년에 건조된 HMS 워리어가 최초의 철갑선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순신의 거북선은 16세기 말 그보다 약 250년이나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소령님, 그럼 이 거북선이 HMS 워리어보다 훨씬 앞선 철갑선이란 말인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정확히는 완전한 철갑선은 아닙니다. 나무로 된 배 위에 쇠판과 쇠못으로 보강한 형태였죠. 하지만 그 개념은 분명 철갑 보호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톰슨 대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배가 실제 전투에서 효과적이었나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김소령이 답했습니다. 특히 첫 전투인 한산도 해전에서 거북선은 일본 함대 사이로 돌진하며 적선에 혼란을 주었고 이것이 조선 수군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이제 여러 배들이 특이한 형태로 배치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혁신, 하익진 전술입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도표를 보니 배들이 초승달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이 약간 들어간 형태였죠. 적함이 이 초승달 모양의 중앙으로 들어오면
양쪽 날개에서 일제히 포격을 가하는 전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을 둘러싸는 효과가 있어 탈출이 어렵게 됩니다. 이 설명을 듣자 제 머릿속에서 영국 해군의 브레이킹 더 라인 전술이 떠올랐습니다. 넬슨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적 함대의 라인을 뚫고 들어가 분할 정복하는 전술이었죠. 그런데 이순신의 하객진은 그것과는 반대로 적을 유인해 들어오게 한 뒤 포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현대 해군 전략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원리입니다. 김소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적을 유인해 불리한 위치에 오게 한 후 집중 공격하는 것이죠. 저는 노트북에 필사적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술교범에 실려야 해. 생각하면서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서구 중심의 해군 전략만 배워왔는데 이렇게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발전한 혁신적인 전술이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영국 해군의 넬슨 제독도 적 함대를 뚫고 들어가는 전술을 썼는데 이순신 장군은 반대로 적을 유인하는 전술을 택했군요. 두 접근법 모두 당시 상황에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소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지휘관 모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술을 개발했죠. 이것이 훌륭한 그리고 위대한 지휘관의 특징입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직접 이순신의 전투를 시뮬레이션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팀으로 나뉘어 각각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 역할을 맡았죠. 저는 조선 수군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2척의 배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300척의 적함을 상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팀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고 지형을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희 팀은 실제 이순신과 비슷한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좁은 해협을 이용해 적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하고 조류를 활용해 적함을 흩어놓는 전략이었죠.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팀은 성공적으로 일본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과는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 이순신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죠. 놀랍게도 여러분이 선택한 전략은 실제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형과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는 과학적 접근법의 힘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 저는 문득 지도를 보며 김소령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곳이 명량입니까? 네, 정확합니다. 오늘날의 해남과 진도 사이 해협이죠. 손가락으로 지도의 좁은 해협을 따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400년 전의 동양에서 이런 전술적 천재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의 업적이 서구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구 중심적 역사관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녁 식사 시간 다른 나라 장교들과 함께 이날의 세미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이순신의 혁신적인 전술과 전략에 감탄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의 리더십이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내일은 이순신 장군의 정치적 어려움과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소령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제가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거북선과 하객진 전술,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 이것들은 단순히 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해군 장교인 저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불가능한 승리를 이뤄냈을까? 다음날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이순신의 초상화와 함께 쇠사슬에 묶인 이미지가 함께 걸려 있었어요.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가장 어두운 시기,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준호 소령이 말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백의종군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김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이라는 완벽한 전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직위를 박탈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업적을 가진 장수가 어떻게 옥에 갇힐 수 있었을까요? 김소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에는 이순신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균이라는 장수는 이순신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죠. 그들은 왕에게 이순신이 명령을 어겼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고 결국 이순신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스크린에는 이순신이 고문받는 장면을 재현한 역사 드라마의 클립이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국을 위해 그토록 헌신한 장수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런데 왜 왕은 그런 뛰어난 장수를 의심했을까요? 독일의 한스 장교가 물었습니다. 당시 선조왕은 이미 전쟁 초기에 한양을 버리고 도망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것이죠. 또한 이순신의 승리가 계속되면서 그의 인기와 영향력이 커진 것도 왕으로서는 부담이었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자국의 정치로 인해 고통받다니.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역사에서 종종 있는 일이었죠. 영국 역사에서도 뛰어난 지휘관이 정치적 이유로 좌천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이순신이 투옥된 동안 원균이 조선 수군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김소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패배였습니까? 프랑스의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김소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의 신중한 전략을 무시하고 무모한 출전을 강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했죠. 조선이 그토록 공들여 만든 함대의 대부분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세미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 했어요. 그렇다면 이순신은 어떻게 다시 복귀하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앙적인 패배 후 선조왕은 이순신이 옳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석방되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죠.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단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12척. 그 숫자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만든 함대가 자신의 부재 중에 거의 전멸하다니.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복귀했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한 왕, 자신의 함대를 거의 전멸시킨 동료 장수, 그리고 압도적인 적.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단순한 전술적 천재가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리더였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해군 장교로서 저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순신의 상황은 그 어떤 훈련이나 교범으로도 준비할 수 없는 극한의 역경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이순신의 옥중 편지와 난중일기의 일부를 영어로 번역해 함께 읽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개인적인 고뇌와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순신이 옥중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왜곡하는 대신 죽음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김소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배신과 정치적 음모가 있었음에도 이순신은 어떻게 나라에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솔직히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김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임무가 개인적인 명예나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강한 책임감의 원천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무엇이 진정한 충성과 책임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을 넘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는 스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명량해전의 전략과 전술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준호 소령이 말했습니다. 세미나실의 중앙에는 커다란 지형 모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해협과 양쪽의 섬 그리고 작은 배 모형들까지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었죠. 이것이 명량해협입니다. 지금도 이 해협은 물살이 매우 빠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소령이 지형 모델 위에 작은 깃발을 꽂으며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12척을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물살이 가장 센 곳이죠. 반면 일본 함대는 양쪽에서 접근했습니다. 저는 전략 장교로서 본능적으로 이 지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해협과 센 조류. 확실히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마치 온 자연이 이순신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제 각자 전략 장교로서 이 상황을 분석해 보십시오. 12척으로 300척을 상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택하겠습니까? 참가자들은 각자 지형 모델을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았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물살을 이용해 적선을 흩어놓고 한 번에 한 척씩 상대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소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선택한 전략이었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순신의 기함인 귀선은 물살이 가장 센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접근하자 조선 수군은 잠시 후퇴하는 척하다가 물살을 타고 일본 함대를 공격했죠. 김소령이 작은 배 모형을 움직이며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센 물살로 인해 일본 함대는 대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흩어졌고 이순신은 이 틈을 노려 효과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투에서 위기 순간도 있었습니다.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이순신의 기함 귀선이 일시적으로 고립되어 일본 함대에 둘러싸인 적이 있었죠. 그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해군 장교로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순신은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미국의 톰슨 대위가 물었습니다. 그의 부하 장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에 나섰습니다. 특히 안희와 김응함이라는 장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평소 부하들과 쌓아온 신뢰와 충성심의 결과였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요. 이 전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순신의 심리전입니다. 김소령이 계속했습니다. 그는 모든 배에 북과 징을 크게 울리게 했고 이것이 일본 수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저는 문득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명량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의 진도와 해남 사이 해협이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바다의 협곡이네요. 정말 천혜의 요새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천재였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실제 명량 해전을 시뮬레이션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 수군 지휘관 역할을 맡았고 다른 참가자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죠. 원칙에 따라 우리는 정확히 12척의 배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저는 이순신이 느꼈을 압박감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적이 사방에서 밀려오는 상황, 퇴로가 차단된 느낌, 그리고 부하들의 불안한 시선.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은 성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마쳤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순신의 결단력과 전략적 사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명량 해전은 단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해전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승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의 지형을 이해하고 부하들의 신뢰를 얻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한국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400년 전에 그런 위대한 지휘관이 있었다니. 영국 해군의 장교로서 저는 넬슨을 존경해왔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영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재능, 바로 외교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준호 소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순신의 전술과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는데 외교적 능력까지 갖추었다니 놀라웠어요. 임진왜란 후기에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명나라 군대가 파견되었습니다. 진린이라는 제독이 수군을 이끌고 왔죠. 프로젝터 화면에는 전통 복장을 한 중국 장수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진린은 스스로를 대제독이라 칭하며 이순신이 자신의 지위 아래 들어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국의 외교적 관계상 매우 민감한 문제였죠. 저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 나토 연합군에서도 지휘체계 문제는 종종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여러 국가의 군대가 함께 작전할 때 누가 지휘권을 갖느냐는 항상 논쟁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김소령이 질문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명목상으로는 진린의 권위를 인정하되 실질적인 작전 지휘는 자신이 맡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김소령이 기뻐했습니다. 이순신은 놀라운 외교수를 발휘했습니다. 겉으로는 진린을 대제독으로 존중하면서도 실제 작전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했죠. 스크린에는 이순신과 진린이 함께 있는 역사 드라마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순신은 진린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면서도 자신의 전략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진리는 점차 이순신의 전략적 재능을 인정하게 되었고 둘은 좋은 협력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량해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는 장군 중 최고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아온 군사 지휘관 중에서 이순신 장군이 가장 다재다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술가, 리더, 그리고 이제 외교관까지. 김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런 다재다능함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왜 명나라가 조선을 도왔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중화질서라는 체제 안에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죠. 조선도 명나라의 조공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공국이 일본에 정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이 조선을 정복한 후 명나라를 공격할 가능성도 우려했죠. 국제관계의 복잡성이 느껴졌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결국 정치와 외교의 산물이니까요. 이순신은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항상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것이었죠. 오후 세션에서는 국제연합군 지휘의 어려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나토 소속 장교로서 저희에게는 익숙한 주제였지만 400년 전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현대의 연합군 작전에서도 지휘 체계와 의사소통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톰슨 대위가 말했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와 군사 문화가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순신의 외교술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김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김소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순신과 진린의 관계는 어떻게 끝났나요? 끝까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점차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죠. 특히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했을 때 진리는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국적과 문화를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군인 정신이 400년 전에도 있었다니.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이순신의 다면적인 능력에 감탄하는 분위기였어요. 내일이면 세미나의 마지막 날이네요. 독일의 한스가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와 그의 유산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제가 일정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 전략가, 리더, 외교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지. 내일의 세미나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순신의 이야기가 끝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날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벽면에는 검은 천이 드리워져 있었고 이순신의 초상화 옆에는 작은 촛불이 켜져 있었죠.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과 그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준호 소령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들렸습니다. 프로젝터에는 한국 남해안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김소령이 작은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노량입니다. 1598년 11월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을 때의 마지막 전투 장소죠. 일본이 철수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의 톰슨이 물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졌고 더 이상 해외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죠. 실제로 많은 전쟁이 이런 식으로 끝나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철수하는 일본군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적을 추격했죠. 프로젝터에는 해전 장면을 재현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 함대가 일본 함대를 추격하는 모습이었죠. 노량해전은 전쟁의 마지막 대규모 해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진린과 함께 연합 함대를 이끌었고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소령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세미나실은 조용했습니다. 전투 막바지에 이순신 장군은 적의 유탄에 맞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순신이 전사하는 장면을 재현한 영화 클립이 나왔습니다. 그는 갑판에서 쓰러지면서도 전투가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이순신의 유언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죽을 것이다. 단 한 번만 더 이기게 해주신다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세미나 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었던 이순신이 이제는 제게 매우 가깝게 느껴졌으니까요. 이순신의 죽음은 비밀로 유지되었고 조선 수군은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군은 완전히 조선에서 철수했죠. 7년간의 긴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프로젝터에는 이순신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사당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끝난 후 충무공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김소령이 우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군사 지휘관을 넘어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술가, 리더, 외교관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무에 끝까지 충실한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현대 군인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책임감과 충성심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을 방문했습니다. 높이 솟은 동상 앞에 서니 마치 그의 영혼이 지금도 한국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상 앞에서 저는 홀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단지 영국의 것이 아니야. 이 바다의 신도 존재했다.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순신에 대한 논문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바다의 신 이순신과 현대 해군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영국 해군과 나토의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귀국 후 몇 주 동안 자료를 모으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토 전략 세미나에서 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동양의 넬슨이 아닌 넬슨조차 배워야 할 인물 마이너스 이순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에 관해 질문했고 몇몇은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3척으로 300척을 물리친 명량의 기적은 모두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지휘관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워드 중위. 이런 다문화적 관점은 우리 해군 전략에 신선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거북선 모형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이었죠. 매일 그것을 보며 저는 이순신의 말을 떠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리더십. 그것이 제가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한국에서의 그 며칠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장교,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저는 책상 위의 거북선을 바라보며 자문합니다. 이순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다의 신을 만난 그날 저는 단순한 해군 장교를 넘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